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자, 오늘은 3-1-25강이죠. 오늘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소득 불평등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 선배가 1시간에 다 할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많이들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후배님들이 많아요. 공부할 때. 왜 그러냐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후배들이 있어서 그냥 쉽게 갈까 생각을 했지만 양심상 어차피 여기 하면 한 문제는 맞히잖아요. 그렇죠?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있죠?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솔직히 그냥 말하지만 그냥 잘 정리해 두면 무난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점수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이 선배하고 한번 가봅니다. 가보고 만약에 이해 안 되고 어렵다 그렇게 느끼면 그때 이제 패스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해봅시다. 해보고 뭐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려운 거는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빈곤부터 들어가죠. 빈곤 들어가는데 빈곤에는 크게 이제 절대적 빈곤 나오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빈곤이 있고 상대적 빈곤이 있고 주관적 빈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곳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 결론적으로 이 얘기에서는 상대적 빈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선 이제 개념부터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개념만이라도 여러분들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알았죠? 절대적 빈곤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못 먹고 사는 거. 최소한의 어떤 생활 필수품도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 옛날에 우리 거기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못 먹었잖아, 막 그 상태. 그때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진성의 보릿고개, 주림배 잡고 물 한 바가지, 이렇게 했잖아. 애태우시던 인간인가요? 어찌됐든, 그 시대, 그 상태를 절대적 빈곤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어떤 생활 필수품도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 자, 그리고 이제 상대적 빈곤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절대적 빈곤 넘어섰습니다. 넘어섰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빈곤이야. 다른 사람과. 그래서 나는 이제 막 경차 몰고 다니는데, 마티즈 몰고 다니는데, 내 친구는 뭐 몰고 다니냐면, 벤즈 몰고 다녀요. 막 3000cc. 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열 받죠? 난 이렇게 왜 사는 거야? 이런 생각 들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왜 발생하는 거야? 그 친구는 여러분들 벤츠 몰고 다니는 친구는 돈 많이 벌잖아. 그죠? 근데 나는 어떻게? 못 벌잖아. 소득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대적 빈곤은 소득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즉, 소득 불평등과 관계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해 두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관적 빈곤입니다. 주관적 빈곤. 이거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빈곤이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빈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선배가 이제 유튜브 보는데 어떤 이제 건물주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60 넘어서 건물 하나 안 갖고 있으면 다 그질이야. 아이고, 이제 이 선배는 좀 있으면 그지 됩니다. 이 선배는 좀 있으면 그지예요. 이렇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빈곤이야. 그 사람보다 어떻게 한 거야, 여러분들? 그 기준이 뭐가 되는 거야? 건물 한 채야. 건물 한 채 못 갖고 있으면 그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참 엄청나게 많은 이제 거지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의 빈곤입니다. 알겠죠? 이걸 무슨 빈곤이라고 한다? 주관적 빈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칠판 제일 먼저 이제
절대적 빈곤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간다. 어떤 뜻이라는 것만 알고 넘어갑니다. 자, 제일 먼저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육체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렇죠? 먹고 이제 마시고 이럴 수 있는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 소비.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을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를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애태우시던 어머니 생각나네요. 자,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정한다. 그러면 절대적 빈곤은 어떻게 정한다, 여러분들? 최소한의 생필품. 그래서 이거를 구입할 수 있으면 절대적 빈곤을 넘어섰지만 이거를 구입할 수 없으면 절대적 빈곤 상태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다라는 거. 자,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절대적 빈곤은 넘어섰지만, 저기 이제 아프리카 이제 막 가난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절대적 빈곤을 많이 못 넘어섰죠. 그죠? 자,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기준을 생물학적 요인에만 초점을 둔 빈곤을 절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적 요인.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전물량 방식과 반물량 방식인데 그냥 읽어만 봐두시고요. 절대적 빈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개념적으로만 정리해 둡니다. 첫 번째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을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빈곤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최소한의 생필품. 살 수 있으면 절대적 빈곤은 넘어섰지만 못 사면 넘어가서지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생물학적 요인에 초점을 둔 그러한 빈곤을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두 번째 상대적 빈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 빈곤 같은 경우는 이 선배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온다. 기억을 해두고요. 상대적 빈곤 같은 경우는 뭐와 관계된다고 했죠? 이 선배가? 그렇죠. 소득 격차. 벤츠 타고 다니는 친구는 돈을 많이 벌어요. 그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벌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쥐꼬리만큼 벌어요. 소득 격차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했었고요. 소득 격차를 다른 말로 소득 불평등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적 빈곤은 소득 불평등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 우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해두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이 상대적 빈곤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나라는요, 대부분 이제 부자인 나라들이 많아요. 부자인 나라. 그래서 OECD 국가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상대적 빈곤 개념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그리고 이제 OECD 선진국들, 이런 국가들이 뭐를 사용한다? 이런 상대적 빈곤 개념을 사용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칠판을 보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죠. 자,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과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상대적 빈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생활 수준과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이 선배가 약간의 어떤 오바는 있었지만 요즘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벤츠 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균적인 소득에 비례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생활과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하는 방법을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고요. 이 상대적 빈곤 같은 경우는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과 이에 대한 비율로 빈곤선을 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평균 소득, 두 번째 중위 소득, 세 번째 빈곤선. 평균 소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들어봤죠? 어떤 거야? 전체 가구 소득을 있죠. 가구 수로 나누면 그게 평균 소득이잖아. 다시 한번 1번 평균 소득은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하려고 여러분들. 평균 소득 1번은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체 가구 소득,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 이거를 뭘로 나누는 거야? 가구 소득을. 그렇죠. 가구 수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을 얼마라고 하냐면 1,000만 원을 했을 때 1,000만 원. 가구 수가 10가구야.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 소득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만 원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구하는 걸 평균 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전체 가구 소득을 뭐로 나눈 거? 가구 수로 나눈 거. 이거를 평균 소득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중위소득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건 이야기를 해줄게요.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쭉 가구를 있죠. 소득 순대로 일렬 종대로 쫙 서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어느 정도에 쓸 것 같아요? 이 선배는 창피할 것 같아요. 안 쓸래요. 하여튼 이렇게 모든 가구를 있죠. 소득 순서대로 줄을 쫙 세웠을 때 그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 소득,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을 통해서 뭐를 만드냐면 빈곤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빈곤선 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빈곤층이 되는 거야. 빈곤층이. 알았죠? 그래서 상대적 빈곤에서 이 빈곤선은 뭐와 뭐로 정한다, 여러분들?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 비율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고, 이 상대적 빈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빈곤선 측정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상대적 박탈지표 방식이 있고요. 이거를 타운센트 방식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소득과 지출을 통한 상대적 추정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박탈지표 방식. 우선 여러분들 여기에서 박탈지표 방식에서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단어가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 어떤 단어가? 박탈이지. 박탈지표 방식입니다. 우리 박탈이라는 말 언제 많이 쓰죠? 박탈이라는 말 이런 거 많이 쓰잖아.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나만 박탈된 것 같아. 그렇죠. 이럴 때 많이 쓰이죠. 박탈이라는 말. 나만 소외된 것 같아. 이런 느낌. 박탈이라는 말.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적으로. 그래서 남들은 다 해. 남들은 다. 그리고서 남들은 다 보유하고 있어. 집도 갖고 있고, 차도 갖고 있고, 보유하고 있고요. 다 어디 막 다 누리고 있어. 뭐 호캉스도 가고, 외국 해외 여행도 가고 다 그럽니다. 이제 그런 상태를 비교하는 거야. 비교해서 일정 수준에, 자기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가구의 소득을 빈곤선으로 파악하는 거야.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남들은 다 이제 집을 다 갖고 있죠. 그런데, 나는 월세 살아. 월세 살아. 그런데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 전부 뭐는 사는 것 같아? 다 전세는 사는 것 같아. 다 전세는 사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난 월세 살죠. 그러면 그 빈곤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세가 되는 거지, 전세가. 남들은 하고 있지만 나는 그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해요. 박탈됐어요. 나는 월세 사니까. 그 전세가 뭐가 되는 거야? 빈곤선이 되는 거야. 알겠죠? 아니면은 차 같은 거를 예를 들으면 나는 경차 1000cc 몰고 다녀. 그런데 주변에서 다들 보니까 남들은 다 2000cc 몰고 다닌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 2000cc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빈곤선이 되는 거야. 나는 근데 1000cc 몰고 다녀. 그러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빈곤층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소득을 빈곤선으로 파악하는 것을 박탈지표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박탈.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둡니다. 일정 수준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소득을 빈곤선으로 바라본다.
이해됐죠? 그거를 박탈지표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소득과 지출을 통한 상대적 추정 방식입니다. 소득과 지출을 통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소득입니다. 소득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우선. 자, 그래서 개별 가구 소득이 있죠. 내 가구 소득, 개별 가구 소득이 있겠고, 전체 평균 소득이 있겠지. 우리나라 전체 평균 소득이 있고, 전체 평균 소득이 있겠죠. 평균 소득이 있고, 소득. 자, 그리고 내 가구의 개별 소득이 있을 거예요. 개별 가구 소득. 소득을 통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소득을 통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전체 평균 소득의 80% 정도가 되면, 평균의 80% 정도가 되면 이건 빈곤층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평균 소득의 50%가 되면 이건 극빈층이야. 알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전체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그런데 우리 집 가구 소득이 얼마면 50만 원이야. 평균 소득에 못 미치죠. 몇 프로에 지나지 않아? 50% 지나지 않잖아. 그지? 그러면 나는 무슨 층이 되는 거야? 극빈층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소득을 통해서 측정하는 것. 소득을 통해서 측정하는 것을 소득과 지출을 통한 상대적 추정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 두 가지 구하는 방법까지 모를지라도 그 이름만은 어떤 거라는 것, 이것이 상대적 빈곤의 측정 방식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그거까지는. 이거 어떤 거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내용까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름이라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됐죠? 자, 이렇게 알고, 자, 뒤로 넘어가 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관적 빈곤입니다. 주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 오로지. 누가? 개인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빈곤선을 규정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알겠죠? 60 넘어서 건물 하나 못 갖고 있으면 그건 그지요? 개인의 판단이죠. 이 선배 그냥 그지 되는 겁니다. 좀 있으면. 그래서 본인이 어떤 주관적으로 판단한 어떤 최소 소득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 어떤 실제 소득이 있겠고, 이걸 분석해서 자기 스스로 빈곤선을 만드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주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이 주관적 빈곤의 방법으로는 라이덴 방식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해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 빈곤. 자, 실제 응답자들 본인이 판단한 자료를 통해 빈곤선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라이덴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라이덴 방식은 뭐를 얘기한다, 여러분들? 주관적 빈곤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두고, 그리고 세니 빈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니 빈곤. 자,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대안으로 제시한 빈곤의 개념이래요. 새로운 빈곤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빈곤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살기 힘든 거잖아.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든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세니 말하는 빈곤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힘든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있죠.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어떤 뭐가 있어야 돼? 수행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빈곤이란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수행 능력, 어떤 에너지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니 빈곤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일을, 목적을 가지고 막 일을 수행해 나가야 되잖아. 이러한 어떤 잠재 능력이 없는 상태를 빈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는. 알았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둘 때 세니 빈곤은 뭐를 이야기한다, 여러분들? 잠재 능력이 없는 거야. 잠재 능력.
잠재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어떤 것을 수행하기 위한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재적 능력, 수행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젠이 말하는 것은 이런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잠재적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잠재적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에게, 빈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또 이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적으로 챙겨주고 이렇게 우선 그들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센이라는 분, 여러분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매력 있는 분입니다. 생각 자체가 일반적이진 않아요. 좀 창의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센이 빈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행할 때 그 목적을 행할 수 있는 수행 능력, 잠재적 능력이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 됐죠? 센이 빈곤. 자,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자, 됐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자, 측정 봅니다. 측정. 빈곤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 3가지가 있죠. 빈곤율, 그리고 빈곤갭, 그리고 센지수입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듣고 있어요. 빈곤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빈곤선 이하인 가구수, 그러니까 빈곤층이지, 빈곤층을 전체 가구수로 나눈 거예요. 그걸 뭐 빈곤층 인구,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전체 인구로 나눌 수 있고요. 가구수로도 나눌 수 있고요. 이거를 여러분들 빈곤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왜 빈곤율을 구하냐면은 이제 그 빈곤층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빈곤율 같은 것을 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빈곤갭이라는 게 있는데 빈곤갭은 빈곤층이 어떤 평균 소득이 있겠지. 빈곤층이 평균 소득이 있겠고 또 빈곤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빈곤선과 빈곤층의 평균 그 평균 소득과 그 갭을 빈곤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평균 소득이 빈곤선 밑이잖아, 평균이면. 그 평균 소득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빈곤선까지 끌어올려야 되겠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까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총 비용을 빈곤갭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3번째, 센지수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까 그 센이 빈곤할 때 그 센입니다. 이선비가 개인적으로 창의적인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센지수라는 건 빈곤 집단 내의 어떤 불평등 정도 있죠. 빈곤 집단 내 아까 평균을 구했는데 그 빈곤 집단의 평균이 그 빈곤층의 어떤 그 내부의 어떤 사정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평균만 가지고는 알 수 없잖아. 불평등 정도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빈곤층 내부의 어떤 불평등 정도 같은 경우는 빈곤율이나 빈곤갭 아니면 평균 이런 것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를 사용을 해야 되냐면 지니 개수라는 걸 사용해야 돼요. 그건 오늘 안 배우고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그래서 센지수라는 것은 3가지 머릿속에 기억해 둬야 돼요. 센지수라는 것은 어떤 빈곤층 내부의 불평등 정도는 빈곤율이나 빈곤갭이라는 갭 2가지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뭐까지 사용해야 된다? 지니 개수까지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우선 머릿속에 정리를 해둡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칠판을 보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이제 빈곤율입니다. 빈곤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빈곤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간단합니다. 그래서 빈곤한 사람들이 어떤 규모를 이야기하는 전체 인구에서 빈곤 인구예요. 빈곤한 사람들이 규모를 또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든 것이 빈곤율이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요것만 기억해두면 되겠지. 그렇지? 전체 인구에서 빈곤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빈곤율이라고 한다. 2번째, 빈곤갭입니다.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 간의
소득분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요. 빈근층이 아니라 이거 잘못 썼네. 또 빈곤층입니다. 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성 간의 어떤 격차를 빈곤갭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빈곤선을 100만 원이라고 해봐. 100만 원. 자, 그리고 빈곤층 평균 소득을 50만 원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빈곤갭은 얼마야? 빈곤갭은 요 차이. 50만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빈곤갭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빈곤갭. 자, 그리고 센지수입니다. 이야기했었죠. 빈곤 집단 내부의 불평등 정도는 알 수가 없어. 요 두 가지만으로는. 그래서 뭘 사용한다? 지니계수를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자, 빈곤 평균 소득이 35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이걸로는 계산이 좀 안 되니까 35만 원. 95, 35 맞네. 자, 그래서 빈민층이 10명 있다라고 해봐. 그죠? 10명 있어. 자, 그런데 1에서부터 5명까지는 90만 원씩 벌어요. 그러면 95, 350만 원이지. 그죠? 자, 그런데 6명서부터 10명까지는 하나도 안 벌어. 놀아. 0원이야. 그렇죠? 그러면 1등에서부터 1번에서부터 5번까지는 먹고 사는 그런 빈곤층이고, 나머지는 절대 빈곤층이잖아. 그렇죠? 이 평균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균은 35만 원이 되는 거잖아. 35만 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빈곤율이나 빈곤갭으로는 어떤 평균 소득을 통해서는 요 내부의 어떤 빈곤층의 내부의 불평등 정도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까지 사용해야 된다? 지니계수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됐고요. 자, 넘어갑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어렵습니까? 이제 두 번째 사회적 배제입니다. 사회적 배제. 이 사회적 배제 이론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배제입니다. 배제. 배제된다. 배제. 그래서 사회적 배제 이론은요. 빈곤의 개념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빈곤 그 자체 그 결과를 지금 못 사는 거, 지금 가난한 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빈곤화되어 가는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게 사회적 배제입니다. 그 과정. 알겠죠? 그래서 어떤 기존의 빈곤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빈곤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결과 그 자체입니다. 그거를 중요시하지만 사회적 배제는 어떤 그 다른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다른 사회 구성원들은 다 누리는데 다양한 권리를 누리는데 그것으로부터 그 배제되는 과정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빈곤이라는 것은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우는 거야. 그 배제되는 과정에서 그 다른 사람이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그 배제되는 그 과정에서 빈곤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 사회적 배제가 뭘 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뭐 정치적 참여, 과거로 봤을 때는 정치적 참여라든지 아니면 의료 혜택이라든지 어떤 고용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출세의 기회가 될 수 있겠고 이런 것으로부터 점점 배제화되어 가면서 뭐가 된다, 여러분들? 빈곤이 되어 간다. 빈곤화되어 간다라고 보는 게 여러분들 사회적 배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배제야. 배제.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칠판. 빈곤과 박탈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나타내는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새로운 접근법. 그래서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다?
현재 어려운 현실 결과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빈곤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더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중요시한다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요. 이 사회적 배제의 방법론적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동태적, 역동적 관점, 그리고 다차원성 관점, 세 번째 관계 중심성 관점이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동태적 관점 봅니다. 빈곤화에 이르는 역동화 과정을 강조하며 빈곤화입니다. 빈곤이 아닌 빈곤화에 집중을 한다. 빈곤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현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빈곤화되어 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동태적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소득의 결핍, 즉 경제적으로 어려움 그 자체보다는 다양한 배제 행위, 사회 구성원으로부터의 어떤 배제 행위, 출세를 못하는 그 배제 행위,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는 그 배제 행위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한다, 여러분들? 빈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빈곤화 과정을 뭐 해야 된다? 수정하고 보완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동태적 관점 봤고요. 두 번째 다차원성입니다. 다차원성. 개인과 집단이 다차원적 불이익입니다. 다차원적 불이익에는 주거나 건강이나 노동이나 교육이나 사회관계망 등에 초점을 두고 다차원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무슨 얘기냐? 빈곤에 이르는 길은 과거에는 뭐밖에 없어서 기존에 생각하는 거는 경제적 문제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빈곤이라는 것은 뭐한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배제되었기 때문에 못 사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주거나 건강이나 노동이나 교육이나 사회적 관계망 등 이렇게 다차원적인 배제에 의해서 빈곤이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이해돼 있죠? 알았지? 그래서 기존은 어떤 거야? 기존의 빈곤이라는 것은 단지 경제적 문제적으로만 인식이 됐었죠. 그죠? 하지만 다차원성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 부분에서의 배제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 이런 다차원적인 부분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그런 그 빈곤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차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다차원성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래서 다차원성이라는 것은 과거는 빈곤은 경제적 부분에서만 생각이 됐지만 아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부분에서의 어떤 배제,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빈곤이 나타난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다중적 여러 부분에서의 대책이 촉구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계 중심성입니다. 사회적 배제의 방법론적 특징 세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인간과 인간이 관계망에서 발생한다. 인간과 인간이 관계망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관계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빈곤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여러분들? 자원이 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과 어떤 자원의 관계에서 발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인간과 자원과의, 그래서 자원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게 빈곤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관계 중심성에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망에서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배제시켰기 때문에 빈곤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관계 중심성이에요. 알겠죠? 한마디로 배제시킨 자가 가해자가 있고요. 배제당한 자가 있죠. 이들이 어떤 행동의 결과로 뭐가 만들어졌다? 빈곤이 만들어졌다. 이거를 관계 중심성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제의 방법론적 특징에는 동태적 관점과 다차원성 관점과 관계 중심성 관점. 처음 잘 이해가 안 되면 있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고 만약에 이렇게 봐서도 어렵다. 더 이상 나는 힘들 것 같다. 라고 하면 할 수가 없겠죠.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 좀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이 선배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오른손 들고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